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오후 1시 10분에서 3시, 2시 30분까지밖에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할 것도 없고, 왜 그런가 하면, 어, 제가,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가 하면 6월 24일 날이죠. 예, 24일 금요일 날, 어, 그러니까 오전 8시 50분에서 3시 30분까지 그 와우넷 사이트에서 어, 제가 장중 그 온라인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월 1회만 제가 온라인 강연회가 있어서 이렇게 예전에는 월 2회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월 1회만 강연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다음 주 금요일 날 좀 들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좀 조금 더,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있어서 핵심적인 위주로 해서 약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에 주말 강의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저때 제 유튜브 방송에 또 올라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텐츠 때문에 이제 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방송 일정은, 음, 그러니까 안 들리면 F4 누르거나 재입장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그러고요. 자, 오늘 방송은 1시 10분에서 2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조금 없어서 2시 30분 정도면 거의 1시간 15분 정도면 대충 끝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전날, 그러니까 전날 이제 어제 뭐 파월 의장의 얘기는 나중에 뭐 또 따로 얘기 드리고요. 전날은 이렇게 야간 선물이고 이렇게 있는데 뭐 그런 의미 없고요. 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유가가 7%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가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거의 7% 정도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유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게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왜 주말 강의를 할 때, 혹시 지난번 주말 강의 제 강연에 들으신 분 있으면 7번 한번 눌러봐 주실래요? 예. 지난번 주말 강의에 제가 하면서, 어, 제가 예, 이런 얘기를 혹시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는 나스닥이 1만 선이 한번 무너져야 된다. 어, 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뭐 이건 방송에서 계속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진바닥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어,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찝찝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금융투자의 인버스 2X ETF 얘기 제가 혹시 드렸나요? 음, 예, 매수가 너무 많다. 이 얘기 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어, 그래서 지난번 제가 강연회 때, 이거 제가 5월 달이었나? 5월 달 아마 5월 달에 제가 주말 강연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원 달러는 1,500원, 1,400원 선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요 형태의 얘기를 좀 많이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저가로 보니까 어제 저가가 나스닥이요. 어제 저가가 얼마였는가 하면 1,500, 그러니까
전일날 예, 저가가요. 만 나스닥이 1565 565선 예. 요거를 이제 이번에 저점이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조금 더 남았죠,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여유가 좀 있어서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어, 뭐 이 얘기는 제가 뭐 한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들을 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직은 만선이 안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그때 5월 달에 주말 강의를 하면서 가능한 한 좀 기술주, IT주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용장구는 좀 줄여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보세요. 어, 제가 이제 왜 그때 이제 너무 많다 신용장구가 근데 지금 시장이 떨어지면서 신용장구가 이렇게 반대면, 그러니까 어지없어요. 이거는 뭐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그러면 개인들이 또 반대매매 나오고 올라가면 또 두들겨 맞고 또 개인들이 반대만 나오고 이렇죠. 그래서 최근에 신용장구를 보면 어, 이때까지만 해도 2600선에서 자꾸 주식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되게 많아서 저희가 이때 저희 우리 회원들의 공식적인 주식 비중은 20%대거든요. 제가 뭐 어차피 나스닥 만선 무너진다고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한번 드렸고요. 지난번 강연회 때 6월 10일 날 강연회 때 제가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강연회 때 저희는 20%까지 줄여놨습니다. 그렇게 얘기 드렸고요. 근데 요때 신용장고가 굉장히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시장이 100포인트 떨어졌는데 신용장고가 계속 안 나오더만 결국은 여기서 신용장고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들의 단기적인 심리와 투기적인 심리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결국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줄여야 될 신용장고가 결국 지수가 한 150포인트, 200포인트 더 떨어진 이때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어제도 지금 3천억, 그저께 4,400억, 그저께 4,500억.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3일 동안 개인들의 어떤 신용장고가 이게 반대 매매 형태로 나오는 거죠. 특히 이제 중소형주가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기관의 로스컷까지 이제 손절 이건 자동 손절입니다. 기관은 뭐 손절하고 싶어서 손절하는 게 아니고 자동 손절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개인들의 그 로스컷이 더 빨리 나오고 있죠. 이제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보통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반대 매매가 굉장히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신용장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신용장고가 지수가 폭락하면서 1월 달에 지수가 폭락하면서 신용장고 엄청나게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지수가 반등을 하죠. 그리고 신용장고가 또 5,400억 증가됐다가 빠지고 나서 100만 원이 아니고 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억이라서 이게 5,400억이 증가되고 나서 이게 5,400억이 증가되고 나서요. 이게 억입니다. 단위가 억이라서 5,400억이 증가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다시 시장이 부러지면서 8,600억 정도가 반대 매매가 나오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근데 이번에도 제가 그렇게 방송에서 조심하라, 조심하라, 공부에 조심하라, 이거 역대 최고다, 신용장고가. 왜냐면 1조 6천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신용장고가. 이게 1조 6천억까지 올라갔다 이게 빠진 거예요. 결국은 신용장고가 계속 올라가면 여지없이 지수가 빠지고 지수가 빠지면 반대매매 나오고 올라가면 지수가 빠지고 빠지면 또 반대매매 나오고 올라가면 또 지수가 빠져서 반대매매 나오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좀 생겼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지수가 폭락하면서 반대매매가 나오면 지수가 항상 저점을 찍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연 3일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게 조금 더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 오늘 제가 강의를 하다가 다 못하면 다음 주에 다음 주 금요일 날 6월 24일 날 제가 오전 10시 50분에서 3시 30분까지 와우넷 사이트에서 장중 무료 공개 강의가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월 1회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녹화 방송은 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 채널. 요즘 뭐 급증하고 있습니다. 회원수가. 방송에서 어, 어, 그래서 조일교를 치면 제 유튜브 조일교 TV가 있거든요. 어제 것도 올려놨고, 그러니까 오늘 것도 올려놓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매번 무료 강의나 하면 올려놓을 테니까 요거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예. 직장인 분들은 아마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때랑은 개념이 약간 달라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빠지면 이게 또 어디까지 빠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어디까지 빠져야 이게 끝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신용장고의 이후에 이거의 반대 매매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약간 양상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작년의 개념하고 좀 달라진 거는 올해 들어서 어, 그 굉장히 특이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신용장고만 보기에는 좀 특이한 변화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선물 로로보도 2,000계약으로 역대 최저치예요. 매수가. 그러니까 이번에 9월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물 로로버 그러니까 9월물 로로버 그러니까 9월물 로로버에 대한 부분들을 9월물 그 역대 최저치까지 로로버가 잡혔고요. 그러니까 많이 안 산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 다음에 장중 누적도 4,200계약 정도까지 줄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오늘 아마 이거 설명하다 보면 다 갈 것 같아요. 제가 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건 지금 신용장고 계속 빠지고 있는 건 좋은 현상이죠. 이렇게 빠지고 있는 좋은 현상이고 역대로 보면 신용장고가 반대 매매로 인해서 쭉 떨어지면 단기적인 바닥은 찝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뭘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아, 이게 경제 지표인데요. 뭐 이번에 제가 이거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한 3달 전부터 계속 강조했죠. 여러분들 강연회 할 때마다.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되게 안 좋아진다. 이게 저는 제일 찝찝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동안은 이렇게 안 좋아져도 이게 언론에서 잘 안 잡더라고요. 이걸 다루질 않더라고요. 그냥 뭐 물가 지표나 이런 것만 잡고 그다음에 금리 얘기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형태에 있어서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안 잡냐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 날 물가 지표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같은 날 나왔는데요.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가 50.2가 나왔습니다. 팍 떨어졌죠.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표님, 미시간대 소비자 지수가 50.2 나온 게 뭐 대단합니까?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럴 수 있죠.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경기 지표가 계속 안 좋아지겠죠. 뭐 이것도 이제 ISM 구매자 관리 지수는 벌써 꺾였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도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꺾이겠죠. 근데 제가 왜 미시간 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계속 지금 몇 달 전부터 경고를 하고 계속 이 부분들이 안 좋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50.2가 나는 것들에 대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린가 하면 뭐 딴 거 볼 것도 없죠. 그냥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설명드리면 끝나요.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심리가 요거예요. 인베스팅닷컴에서 보면 여기 나왔는데요.
요게 심리지수 50점이죠. 근데 이거 50.2가 이번에 50.2가 나왔잖아요. 보이지도 않죠? 이게 확 떨어졌죠? 예측이 58이었는데 50.2가 팍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맥스로 놓고 한번 볼게요, 제가. 예. 그러면 50.2라는 건 여기잖아요. 표시도 안 되는데. 그죠? 여기죠. 근데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그러니까 요걸 제가 한번 꺼볼게요. 50.2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한번 꺼볼게요. 50.2가 여기에요, 여기. 한 요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조금 더 떨어지고, 요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요보다 좀 더 떨어지겠죠, 그죠? 한 50점이면 그 50에 근접하니까 한 이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꺼놓고 시작합시다. 잘 안 잡혀. 어, 자, 50에 근접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죠, 그죠? 예. 자, 이게 이제 이번에 나왔던 50점이에요. 미시간대에서 보면 제가 제일 신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미래의 경제 지표를 끌고 와서 보는 형태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형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굉장히 유심히 보고 계속 워닝을, 그러니까 경고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그죠? 근데 이게요,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고요. 유럽 재정 위기 때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2000년 초 IT 버블 때도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렇게 왔는가 하면 오일 쇼크 때 이렇게 왔습니다. 40년 전에. 그러니까 1970년도 후반에 오일 쇼크 때 이렇게 처음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진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하나 캡처를 해야 되겠다. 캡처를 해서 제가 좀 이제 앞으로 계속 보여줘야 되겠네요. 예. 그 사람들이 어, 어, 이걸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요.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안 해놓으시면 아유 저장이 또 안 되는구나. 예, 이렇게 제가 저장을 좀 해놓을게요. 예, 이렇게 갑시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무시무시한 건데 이렇게 나와버린 것도 문제지만 이제 이렇게 나와버린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물론 이제 소매 판매도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도 지금 예상치가 플러스 0.1인데 0.3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6월 소매 판매 나오는데 소매 판매가 만약에 더 떨어지면 2달 연속 마이너스 된 거는 거의 없어요. 2달 연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가 하면 그 전에 그러니까 금리를 0.75포인트 그러니까 BP를 올리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이제 3692는 이게 페드 위원들이 점도표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점도표에 보면 평균이 3.8이고요. 그 다음에 4.1, 4.5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내년에 보는 거. 근데 어제 지금 파월 의장 연설이나 아니면 FOMC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이거 아니고 올해 말에 4%까지 올려야 된다. 그래야 물가가 잡힌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 우리의 그 신용장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그것도 자이언트 스텝을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했는데 경기 지표는 40년 만에 최악이 나버렸어요.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강조했던 거. 그러니까 딴 거는 별로 볼 거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현재의 경기 지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래의 경기 지표를 땡겨서 와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를 심리지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고 있던 거죠. 그럼 미래의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미래의 지표가 지표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죠. 40년 만에 최악이 나와버렸어. 그럼 예전 같으면 이렇게 40년 만에 최악이 나오면 페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풀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연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유가가 7%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신용잔고가 빠진다고 해서 어,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개념하고 신용잔고가 빠진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이제 독특한 형태의 흐름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제가 무방을 하거나 방송 출연할 때마다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기억나시죠? 금융투자의 인버스 투 X 이거 우리 델타 H 아니라고 그랬던 것처럼 금융투자의 이게 제가 그 당시에 5월 말에 이게 굉장히 찝찝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그때가 한 8천억 정도 됐어요. 인버스. 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시간 가치가 있어서 한 두세 2, 3개월 안에 이렇게 폭락을 안 시키면 얘네들도 먹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때 제가 8월 말에 그 얘기했죠. 8월 중순 때. 그래서 저는 금융투자가 인버스를 8천억이나 사는 건 처음 봤다. 그것도 레버리지나 코덱스 200을 같이 하면 해치지만 이쪽은 팔고 이쪽은 산다는 거는 한 방향이라고. 그래서 시장이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거는 계속 사고 있고 시장이 떨어질 때 손해가 나는 거는 계속 팔고 있어요. 이 물량을 개인이 다 받은 거죠. 근데 제가 5월 중순 때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나 찝찝하다. 이거 못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딱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인버스트엑스가 8천억에서 1조 3천, 5천억이 더 늘어났고요. 금융투자가 4천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합하면 1조 8천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200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의 아랫방향의 배팅이 개인들이 다 그냥 받아간 거죠. 제가 이거를 5월 달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할 때마다 제가 경고했고 방송 출연할 때마다 경고했던 거죠. 이거 들으신 분, 제 강연할 때마다 방송 출연할 때마다 들으신 분 7번. 특히 인버스 2X 사는 거는 너무 안 좋다. 이거는 시간 가치가 있어서 2, 3개월 안에 쇼부를 봐야 된다라고. 예. 근데 제가 이럴 얘기 하니까요. 뭐 온갖 얘기들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죠. 어차피 이게 중요한데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이 몫이니까 제가 뭐 그걸 뭐 받아들이라 안 받아들이라 이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 어, 그러니까 5월 달부터 계속 제가 안 좋다,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시장을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 다음에 왜,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위로해야 되지. 이렇게 나쁜 쪽으로 보면 불안하지 않는 이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병원에 병문안 가죠? 그러면 저는 어, 부정적인 이야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취업을 못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위로를 해줘야죠. 지금 어, 뭐 내가 살아왔던 경험도 해주고, 근데 지금 힘들더라도 참고 꿋꿋하게 자기 일을 가면 언젠가 성공을 한다. 이 인생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칼만 안 들었지 전쟁터예요. 아니 전쟁터에서 어떻게 팩트가 지금 상대가 나를 죽이러 총을 들고 죽이러 오는데 괜찮다 괜찮다 날 안 죽일 수 있다. 총이 불발탈될 거다. 쟤네들이 우리 보고 겁먹어서 도망갈 거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아니, 전쟁터에서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위로를 해요? 팩트를 얘기해줘야지. 그리고 내가 위로를 해준다고 해서 시장이 안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전쟁터에서 상대가 총 들고 칼 들고 오는데 내가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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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참으면 된다라고 얘기한들 상대가 이쪽 와서 나를 찌르지 않나요? 날 죽이지 않나요? 그쪽도 날 죽여야 전쟁에서 일어나고 자기가 살아남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전쟁터에서 위로를 해줘야 된다,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낭만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섭섭해 보여도 저는 할 얘기는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렸나요? 그러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배워야 된다. 제발 좀 푼돈 아끼지 말고 배워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한테.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안 하지만 자꾸 주식 그, 그, 그쪽 막 이상한 쪽에 가서 말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린이들은 주식을 잘 모르면서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깨지면 자꾸 이런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무장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면 다 깨집니다. 근데 이런 것 가지고 위로하라고 얘기하고 좋은 얘기 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를 자꾸 바라시는 분들은요, 본인들의 경쟁력이 자꾸 줄어들 수 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 얘기 드리는가? 어, 이유가 있죠. 이것 설명하려고. 제가 이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예요. 제발 삼성전자 좀 사지 말라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죠. 작년부터. 근데요, 저는 올해 굉장히 특이한 걸 많이 봤지만, 물가지수가 8.6% 올라가는 것도 봤고, 엄청 많은 것들을 봤는데요. 제가 진짜 살다 살다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어떤 건지 얘기 드릴까요? 개인 투자자가 작년에 66조를 샀거든요. 코스닥 제외하고 코스피만 얘기하는 겁니다. 코스닥 빼고. 근데 3천선 이상에서 그 66조의 57%가 다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강력한 매물이죠. 적어도 2년 동안은 3천선 못 돌파한다에 한 표고요. 근데 작년에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66조를 샀는데 삼성전자 36조를 샀어요. 55% 비중을 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한 종목에 55%를 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더 웃기는 건 올해 1월 달에 4조를 사고요.
2월 달에 13조 사고,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6월 달에 4조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2월 달, 3월 달, 4월 달 13조를 사고요. 3월, 5월 달 살짝 팔다가 6월 달 다시 4조를 돌파해갖고 이번에 20조 559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2021년도에 올해 이제 22년도니까 22년도에 과연 어디에 매물대가 있는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2630에서 2760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세요. 작년에도 삼성전자 한 종목에 55%가 표현됐는데 올해 지금 20조를 샀는데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얼마 샀는지 아세요? 15조 샀습니다. 그러면 비중이 얼마나 돼요? 75%가 돼요. 여러분들 주식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 이런 거 뽑습니까? 주식을 20조를 샀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을 75% 샀어요. 주식을 55% 샀는데 작년에 한 종목을 55% 샀어요. 삼성전자를.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내봤어요.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이거 제가 한번 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작년에 2021년도에 개인들이 코스피에 매수했던 게 66조인데 3천선 이상에서 57%고요. 삼성전자 36조에 55%예요. 올해 20조를 샀는데 2630에서 2760이고요. 삼성전자 15조 8500이니까 76%가 비중이에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합쳐보니까 개인들이 86조를 샀는데 코스피만,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 합해갖고 52조를 샀어요. 60% 샀어요. 올해만 76% 사고. 제가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지 이해되시는 분? 이거 제가 뭘 얘기하려는가 하면 지금 들어오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기존의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단적으로 보여줘. 즉 삼성전자를 사면 언젠가는 수익이 날 것이다 라는 거. 그럼 지수가 떨어지면 삼성전자 사야지. 좋은 얘기죠. 근데 2년 이상 가지고 있을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악의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어차피 매물대에는 3천 이상은 힘들고요. 여기서 2630에서 2760이 올해 샀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금액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 76%니까 삼성전자 빼면 24%만 다른 종목이 갖고 있죠.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2800까지 올리는데 전자만 한 5에서 10%만 올리고 나머지 종목들 땡기면서 지수 2800 보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들 완패예요, 완패. 왜? 올해 샀던 20조 중에서 개인들이 코스피에 산 거 76%가 삼성전자거든요. 15조 8천억. 근데 더 웃기는 건 제가 이거를 4월 달에도 얘기했고 5월 달도 얘기했고 작년에 제가 삼성전자 8만 원 초반 절대 못 갈 거라고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얘기했고 삼성전자 피하라고 나스닥 안 좋다고 기술주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방송만 출연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시장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더 웃기는 거 어제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또 640만 주를 또 샀어요. 제가 지금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나중에 우리
지수 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즉 외국인이든 기관 투자자든 삼성전자의 이 손절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땡기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릴 때 더 중요한 건 이게 개별주 같으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 교체를 해요. 근데 삼성전자를 지금 사는 사람들이 종목 교체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7만 원에 물려있고 8만 원에 물려있다. 종목 교체를 하겠습니까? 올라오면? 손해보고 팔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또 한 번의 삼성전자의 딜레마예요. 저는 이렇게 개인들이 한 종목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삼성전자의 개인들의 어느 구간에서 과연 많이 샀는가를 제가 구간별로 분석해 봤어요. 개인들이 과연. 첫 번째는 8만 원대고요.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8만 원대에서 7만 원대 후반. 그러니까 7만 5천에서 8만 원이에요. 작년에. 근데 올해는 요때 없어요. 7만 원에서 7만 5천 대는 거의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언제부터 있는가 하면 7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6만 원, 6만 5천 원까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한 번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는 7만 원하고 7만 5천 원이 매물 공백이고요. 여기는 엄청나게 울트라 캡시형 매물이고 이 밑에가 매물, 7만 원대 밑이 엄청나게 큰 매물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시장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차트 갖고 끽끽 떼갖고 지금 그렇게 시장을 봐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별주 찍찍 해갖고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진짜로. 어설픈 데 가서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이상한 거 배우지 말고 테크니컬한 거 배우지 말고 제발 단돈 얼마라도 제대로 배우는 쪽을 찾아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매매를 합니까? 좋은 종목들 공부를 하셔야죠. 우리 주린이들 제발 부탁인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요. 개인들이 어디서 많이 샀는가 하면 전부 다 위에서 많이 샀어요. 50%가 아니야, 이게. 몇 프로야, 지금? 15, 32, 8, 그럼 얼마예요? 10, 1, 4, 55%. 예. 그 다음 밑에 별로 없잖아요. 들어간 게.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금융투자는 아직도 안 풀고 있어요. 방향성 매매가 아니라 그냥 아랫방향으로 그냥 가지고 갑니다. 델타 해치도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즉시 이제 개인들이 계속 이제 기관들도 로스커 치고 왜 6월 말이니까 이제 반기에 대한 수익률 공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6월 말 반기가 끝나는 6월 28일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제가 그러니까 수급으로 본 시장 분석이죠. 여기까지가. 아까 이제 경제 지표도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뭐 했습니까? 긴축에서 경기로 넘어온 지 이제 오래됐죠. 한 2개월 정도 이상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인다고 해갖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도 바로 꺾이진 않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뭐 적어진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바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지금 물가 지표를 보면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또 올라갔죠. 근데 그 중에 생산자 물가 지수 한번 보세요. 안 떨어져요. 월간으로 또 보면 월간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11.2죠. 월간을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 떨어지는데 물가가 떨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경기 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 제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 보여줬잖아요. 그죠? 예. 오늘 녹화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녹화본은 유튜브에 조일교라고 치면 조일교 TV라고 나옵니다. 여기다가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예. 올려놓으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어, 이게 이제 이제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다음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다음 달에 그러니까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봐야 되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꺾이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시장을 급격하게 못 당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경기 쪽으로 가버리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소비자 물가 지수 꺾였다고 바로 삽니까? 아니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기업 실적을 봐야 돼요. 그럼 기업 실적 언제 나오는데? 예, 7월 달. 그 다음에 8월 초 중순까지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 실적도 확인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 지금 6월달 끝났고요. 7월달 끝났고 9월달도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잭슨홀 연설이 8월달에 있어요. 올해. 그때 잭슨홀 연설은 매년 큰 통화 방향이 기조가 연설되죠. 어, 그러니까 7월까지 7월까지 금리 그러니까 7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 봐야 되고 실적도 봐야 되고 다 몰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봐야 되고 실적도 봐야 되잖아요. 각각 실적이 나오니까 2분기 실적이 나오니까. 그런데다가 7월 달에 또 금리도 있죠.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있죠. 그다음에 그 페드 FOMC 회의 저기 들어가는 거 있죠. 그다음에 그 실적 있죠. 그러니까 10월 달까지 보죠. 보고 나서 8월 달 잭슨홀 연설에서 통화 방향에 대한 큰 틀이 있죠. 큰 통화 방향에 대한 이제 제시를 하죠. 보통 매번. 그럼 우리가 대충 봐도 8월 달까지는 시장이 어떤 형태든 간에 실적이 뭐 좋아지든 아니면 경기 지표가 좋아지든 경기 지표 힘들 것 같고 지금처럼 그 다음에 물가가 좀 꺾이든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 때는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이상의 모멘텀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시장하고 지금 시장하고 굉장히 달라져 있어요, 지금. 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제가 굉장히 생각이 많아진 게 과연 이게 어떻게 향후의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까가 이제 굉장히 큰 변수죠. 저는 지금까지 한국경제TV에서 21년, 22년 동안 방송 출연했고요. 주식을 30년 이상 하면서 특정 종목, 그것도 삼성전자라는 특정 종목에 한 해 개인들의 매수 금액의 76%가 모였던 적 본 적이 없어요. 2년 연속해서 한 종목에 60% 이상 쏠림 현상이 나온 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2009년도에 차화정 장세 나올 때도요. 차화정이라는 그 섹터에서 한 8, 9종목의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는 봤어도 한 종목에 76%? 제가 어이가 없었어. 이거 보면서. 그나마 이게 삼성전자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나중에 만약에 시장을 올릴 때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가장 약하고 그 다음에 다른 중형주나 대형주 옐로칩 섹터에서 올리면 2800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2800까지 연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개인들의 수익률에 대한 걱정이 저는 앞서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어,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제가 드렸는데 이게 나스닥입니다. 혹시 제가 지난번 강의할 때 제가 얘기 드렸나요? 이거 나스닥 얘기했나요? 제가 수급 논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존 얘기하고 다 얘기했죠. 제가 이게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제가 보는 제가 끄었던 이 추세선이 있어요. 밑에 검은색 선. 이 검은색 선이요. 지금까지 이게 무너진 적이 딱 2번 있어요. 관리 안 되고 월봉상. 이게 월봉상 기준으로. 이것도 제가 2주 전에 방송 나와서 했죠.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걸 방송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무방에서는 제가 5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고 이거는. 딱 2번이었어요. 근데 그때 한 번이 IT 버블 터졌을 때하고 리만 브러더스 때 터졌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 월봉 종가상 무너진 게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보세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제가 한 2, 3년 정도의 그런 데이터면 제가 이걸 안 믿는데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얘기할 때 2, 3년의 데이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30년, 40년의 데이터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 2020년에도 안 무너졌고요. 이때. 그 다음에 유럽 재정 위기일 때도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IT 기술,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보통 얘기하는. 근데 지금 5월 달에 되게 아슬아슬했고요. 5월 달에 무너질다가 땡겼고요. 6월 달 지금 이 꼴이에요. 그럼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만선이 무너진다면 관리가 안 돼요. 관리가 안 되면 제가 얘기하는 건 한 짧게는 4개월,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나서요. 반등을 한번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또 떨어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코로나 때도 나스닥이 안 무너졌고요. 유럽 금융위기 때도 안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하고 IT 버블 때만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어쩌면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동안 12년 이상, 그러니까 2008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했던 한 13년 동안의 성장주에 대한
상승은 다시 금리를 조금 내리는 시점이 되기까지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좋으면 삼성전자를 다시 사지 않을까요? 사죠. 근데 저는 이걸 끝났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적도 좋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마존이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마존이나 테슬라의 성장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죠. 뭐냐면 얘네들의 성장 방식은 그동안 영업이익을 내어서 이거를 투자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상증자나 아니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계속 해오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즉 주주들의 돈을 끌어들여서 계속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비교는 다르지만 예전에 헬릭 스미스 같은 거. 그러니까 자체 내에 굉장히 팬덤을 갖고 있는 형태. 그럼 그동안 주주들이 왜 해줬는데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아니면 쿠팡 같은 경우는 이게 마켓에서 마켓 지배력이 1위거든요. 그러면 1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가 계속 투자를 해서 후발 업체들이 못 따라오게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투자를 해서 후발 업체들이 못 따라오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켓 1위의 방식이고 그동안 그게 테슬라나 아마존이나 쿠팡이 이런 게 먹혔단 말이에요. 왜? 그동안은 저금리의 디플레이션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돈을 모집하고 유상증자하고 하면 에이 아마존은 어차피 1인데 테슬라는 어차피 1이고 쿠팡은 1인데 라고 얘기해서 주주들이 계속 돈을 계속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고요. 금리 인상의 시대고 페드가 긴축의 시대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쿠팡의 성장 방식이 꺾여버리는 거죠. 이제 뭐 유상증자 한다고 해서 누가 테슬라나 아마존에 예전처럼 그렇게 유상증자에 참여하겠습니까? 애플은 다르죠. 애플은 돈을 벌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투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대부분의 넷플릭스도 그렇고 지금 나스닥에 있는 한 70%, 80%의 기술주나 성장주가 아마존 방식, 테슬라 방식의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투자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유상증자해서 외부의 돈을 끌어서 투자를 해놓은 방식인데. 근데 그게 깨져버리면 지금 나스닥에는 70%가 더 이상 투자를 못한다. 공격적으로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하고 그러니까 소위서 서포트를 해주는 우리나라에 있는 후방에 있는 IT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보는 거죠. 유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가의 문제가 무슨 글로벌 정치 환경을 바뀝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인다고 해서 그 유가가 전체 세계에서 인플레이션 차지하는 비중이 20%도 안 되는데 21%인가 22%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떻게 꺾여요? 꺾인다 한들 이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 유동성 장세를 바탕으로 한 아마존이나 테슬라나 쿠팡의 그런 어떤 이제 투자에 대한 1위 전략 그리고 후발업체를 죽이는 형태 이런 것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대단한 거예요. 애플은 절대 유상증자 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익을 내서 이익을 내고 적절하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배당을 하고 자사주 소각을 하고 주주 가치를 땡기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보세요. 어, 최근에 워런 버핏이 워크샤이어 웨이가 이번에 지수 떨어질 때
추가적으로 넣었던 애들이 기술주 중에 뭐 있습니까? 아마존 있나요? 테슬라 있나요? 넷플릭스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 있나요? 없어요. 유일하게 애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장의 방식과 투자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뀌면 바뀌는, 이게 세계적인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맞게 주도주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도 성장의 추구에 바뀌는 부분들은 잘 모르고 그냥 삼성전자 사면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삼성전자 사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이, 삼성전자 5만 원대 싸다고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싸지. 근데 문제는 한 2년 동안 5만 원에서 한 7만 원대로 갇혀버리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어차피 이 라인에서 매물대 너무 많거든. 보세요, 지금. 7만 5천에서 8만 원이에요. 이거, 당장 이것도 문제지만, 이건 어차피 손절했다 쳐. 올라갔을 때 먹었다 쳐. 그럼 요건 어떡할 거예요? 얘네들이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산 애들이 이까지 안 올라올 때까지 팔겠어요? 요건 어차피 팔 수 있다고 생각해. 오래 산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장이 오랫동안 지속됐던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시대로 가고 유동성 장세에서 긴축의 장세로 가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 대해 스태그플레이션가 간다는 뭐 그까진 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왔던 그 장기적인 흐름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분 3번. 그러니까 그냥 공매도니 어떠니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얘기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안 부끄러운가?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면 부끄럽지 않나? 예. 기대 이상님, 뭐가 이해가 안 가죠? 자, 좋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걸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 안 가는 거 얘기해 보세요. 어쨌든. 뭐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차피 박스권인데, 예. 어차피 박스권인데, 그래서. 그게 뭐가? 박스권인가 하고 뭐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박스권인데, 뭐.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박스권인데 공부할 필요가 있냐고? 3전이 올라가면 지수가 안 가지요? 3전이 올라가는데 왜 지수가 안 가요? 3전이 올라가면 지수가 가지? 진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좀 집중을 하고 들으시면 참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 3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IPO를 하면서 시가총액 큰 게 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SK 하이닉스가 100조가 돼서 시가총액 2위였거든요. 지금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100조가 넘어서 2위가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2800선까지 만약에 반등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세게 반등을 하면 3000선까지 반등할 수 있는 거를 삼성전자가 세게 반등을 못하고 거의 한 5에서 10% 정도만 반등을 했다. 이러면 2800선까지밖에 반등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3000선까지 반등을 하려면 이 삼성자에 쏠린 수급의 형태가 풀려야 되는데 그러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아마존식의 방식이 좀 이게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박스권이면 굳이 왜 성장주를
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냐는 거죠. 후발주인데. 그럼 왜 이런 것들에 대한 후발주라고 얘기하느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보통은 큰 트렌드가 변하면 그 트렌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종목으로 변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냥 한 파동이 크게 떨어졌다 올라왔다 이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이 박스권이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다 한번 팍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 뭐 일시적으로 주도주가 바뀌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 박스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30년 동안 40년 동안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 시대에서 인플레이션 시대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30년 동안 이어오던 페드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니까 당연히 위기가 떨어질 때마다 페드는 돈을 풀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9천억 달러가 됐던 게 2008년도에 9조 달러가 됐어. 10배가 올라가 버렸으니까 이제 페드는 더 이상 돈을 풀 수 없죠. 그러면 어, 통화에 대한 형태도 돈을 푸는 시대에서 긴축 시대로 가버렸죠. 이게 얼마나 변한 거예요? 30년 만에 변한 거란 말이에요. 30년 만에. 그러니까 30년 동안 삼성전자는 계속 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의 30년은 적어도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긴축의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이어왔던 이런 어떤 큰 흐름, 트렌드의 흐름 속에서 잘 갔던 종목들을 피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어, 굉장히 중요한 맥을 좀 잡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바이오건 어떻건 뭐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 그 그러니까 그냥 맥을 좀 잡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하면 긴축의 시대에서 경기가 침체가 되면 대한민국이 예,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섹터만 봐야 되죠. 반도체는 경쟁력이 있어요. 있는데 12년 동안 이어져 온 그 기술주의 시대가 저물면 반도체도 따라서 저물 수밖에 없죠. 저문다는 것보다는 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혁신을 이끄는 게 아니라 혁신을 이끄는 기업이 쭉쭉쭉쭉 치고 나가면 거기에 대한 스포트를 해주는 기업이니까.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서버를 투자해갖고 막 그러니까 IT가 막 쭉쭉 가고 넷플릭스가 올라가고 이러면 전부 다 이제 서포터를 해주는 기업이니까 그 IT 전체 섹터들에 대한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야지만 반도체도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를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이오가 도대체 무슨 바이오가 대한민국이 뭐가 이렇게 좋나요? 도대체 대한민국 바이오가 글로벌 경쟁력이 있나요? 뭐가 있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대한민국 전체가 바이오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있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연초에도 얘기했지만 ABL 바이오 하나 있는데 그거 기수출 해버렸기 때문에 바이오스밀러 오케이 바이오스밀러는 돈 안 되는 사업이니까 뭐 다 아실 테고 어.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글로벌 바이오에 M&A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거 하기 전까지는 바이오가 뭐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했던 게 뭐예요? 3월달, 4월달, 5월달 계속 제가 방송 나서 맨날 했던 게 2년 뒤면 2차 전지 섹터가 바이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수 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게 글로벌 트렌드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글로벌리하게 대한민국보다 2차 전지의 경쟁력이 더 있는 국가가 있나요? 자율주행차도 어차피 소부장이잖아요. 어차피 애플이 자율주행차 하면 애플에 납품하는 LG노텍도 소부장이고, 그 다음에 LG전자도 소부장이잖아요. 애플카. 선정해줘야 가지. 그러니까 그 섹터를 직접 이끌고 가는 거는 2차 전지 섹터 말고 있나요? 바이오가 뭐 그 섹터를 글로벌하게 이끌고 갑니까? 혁신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신약 개발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감으로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공부를 좀 하시면 정말 좋을 텐데. 아니 고령 인구가 증가되는 거하고 제가 그 쌍팔년도식 분석인데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거하고 바이오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일부 세력들의 재료를 가지고 올리는 종목이 아니면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하시면 좀 위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바이오도 전체적으로는 평균적으로는 검증된 게 없다는 거죠. 예.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 드리면 앞으로 2년 동안은 길게 끌고 갈 섹터가 잘 안 보입니다.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가능한 한 단타는 안 되고요. 단타는 힘들고 이 장에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2주 정도만 끌고 가고 그리고 해치 투자해 놓고 그렇게 해서 9월까지는 이렇게 가져간 그러니까 8월까지 이렇게 잭슨홀 연설이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했지만 이제부터는 종목 선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안 되는 종목은 철저하게 안 되고 너무 안 될 거고요. 개인들이 쏠림 현상이 강한겠죠. 너무 안 될 거고 잘 되는 종목은 몇 섹터 없지만 몇 개 없지만 또 돈이 그쪽으로 몰리니까요. 너무 잘 되고 이런 형태예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큰 종목도 힘들겠죠. 제가 계속 대형주 힘들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종목 잘못 고르면 정말 힘들 겁니다. 희망 고문만 들어가고. 예.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요건 제가 나스닥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좀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하나 또 보내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시 자금이 있어요.
어차피 2시 30분밖에 안 해요. 그래서 2시 30분까지밖에 안 하는데 이게 지금 증시자금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저희 회원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보세요. 예전에는 지수가 코로나 때 지수가 빠지죠. 그럼 고객의 탁금이 확 증가돼요. 빨간 게. 그 다음에 올해 1월 달에 지수가 급락할 때도 고객의 탁금이 확 증가됐어요. 근데 이번에 지수가 급락하는데 고객의 탁금이 증가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네, 그것도 있지만 지금 우량한 회사채 금리가요. 완전히 우량한 거 말고 그 부도 안 날 정도의 우량한 금융사 우량한 회사채 금리가요. 제가 알기로 3%에서 한 4%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제 그 녹화 방송을 다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이거 6%까지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예금 금리가 지금 어제 보니까 어 이제 한국은행도 자이언트 스텝 한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점도표 보니까 지금 올해 지금 4%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좋을 때는 연말에 한 6%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장에 여러분들 같으면 주식 할래요? 이런 회사채 살래요? 3개월마다 이자 꼭꼭 주는데 어떤 거 사실래요? 한 3%, 3%, 4%면 삼성전자 사서 배당 받으면 돼요. 근데 지금 6%까지 연말에 올라가면 어떤 거 하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단 제가 평균적으로 잡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부도 날 기업들은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부도 안 날 기업들 평균적으로 6%면. 만약에 8% 가면 당연히 안 사고 가요. 주식. 누가 배당 투자합니까? 위험하게. 예. 그러니까 고객 탁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지금요, 돈이 있어도요, 6개월, 1년 단위 예금 안 해요. 한 달 예금 딱 묶여 놓죠. 미쳤어요? 어차피 연말 되면 예금 금리 또 올라갈 건데, 한 3, 4%까지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고객의 탁금만 딱 봐도 지금이 어떤 흐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막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옛날 같았으면 이 지수에 고객의 탁금 막 들어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안 들어오잖아요. 계속 빠지잖아요, 지금. 이, 옛날에 고객의 탁금 들어올 때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들어왔다 계속 빠져요, 지금. 2400선인데. 그러니까 큰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그걸 봐야 돼요. 저는 다음 달에 만약에 이게 50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가 40년 만에 40년 만에 최초예요, 최초. 그러니까 70년대 올 쇼크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무료 버전이고요. 제가 어떤 섹터가 유망할 것인지는 다음 주에 특강을 합니다. 토요일 날. 뭐 이건 뭐 5주 더 주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6월 25일 날 특강하고 1시에서 4시까지 특강하고 뭐 온라인 방송 5주 더 주고 뭐 이런 건 뭐 의미 없고요. 뭐 이렇게 막 할인이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주 동안 배우는 건데 이제 뭐 어차피 특강 하루에 다 끝나는 건 아니고 5주 동안 끝나는데 가능하면 돈 그거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58만 원 뭐 여러분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깨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58만 원 이거 몇 푼 되지도 않잖아요.
뭐 엄청 큰 돈인데 왜 몇 푼 되지도 않습니까? 제가 몇 푼 되지도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에서 깨지는 금액에 비하면, 그러니까 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배우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가입을 해 놓으세요. 저하고 5주만 들어서 얘기를 좀 합시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랬거든요. 이제부터 한 번만 더 떨어지면 6월달에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 근데 가는 종목만 가야 되고 제가 어떤 섹터가 있는지를 골라야 된다. 이제 기회가 온 거죠. 2800선까지 가기에 한 번의 기회는, 저는 나스닥만 무너지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미리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국내 증시의 저점은 안 봐요. 나스닥만 무너지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앞으로 올라갈 때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방이 꽉 막혀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가는 종목만 갈 거예요. 주식 잘 하셔야 돼요. 저희는 공식적으로 20, 현재 주식 비중 20%예요. 23%인가? 5월 달에 32%였고요. 6월 달 초에 들어와서 23%까지 낮췄어요. 쉽지 않아요. 2800선, 제가 보는 거. 반등해도 2800선인데, 2800선 갈 때 어떤 섹터가 올리면서 2800선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힙었고, 텄고 벌써. 개인들이 이렇게 비중이 지금 차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예. 기술적 반등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삼성전. 예,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가입하실 분들,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가입하세요. 그러니까 뭐 58만 원에 뭐 쿠폰을 5만 원짜리 주니까 53만 원밖에 안 돼요. 할인 쿠폰 50,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그거 5만 원짜리 주니까 안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좀 배우세요. 제발. 안 돼. 잘 모르시는 분들 좀 배우세요. 어떻게 배우시냐? 제가 여기서 설명을 잘 못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주 금요일 날 한 번 더 있어요. 2월 24일 날 8시 50분에서 10시까지 있고요. 요때 한번 무방이 돼 있으니까 요때 보시면 되고, 또 일주일 동안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 제가 어떤 강의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싶으면, 여기 보면, 여기 와우넷 그 사이트에 보시면 맨 밑에 쭉 내리면 여기 와우넷 프로모션 있잖아요. 그 두 번째 6월 신물매 특강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 제가 다음번 주도주가 어떤 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6월 25일 날 특강 때.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워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이게 푼돈 아끼려다 목돈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전 여기서 끝낼게요. 많이 해봐야 뭐 제 자랑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됐죠?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